이번에는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만나 뵙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요 처음 출연하시는 분들께는 연대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지금 19,873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이구,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탄희입니다.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애청자기도 하고요. 열심히 보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또 이름만 편의점이 아니라 게스트들을 위해서 아예 편의점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과자가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예, 총선이 지금 78일 남았어요. 불출마 선언을 하셨지만 그래도 총선 시기에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서 그냥 출마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시는지. 예, 오늘 하루하루가 어떻게 소중하신지 여쭙고 싶었어요. 뭐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사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하던 일이긴 한데 지난 4년 동안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정치 시작한 목표가 뚜렷했거든요. 목적이 있었어요. 일단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은 제가 당사자니까 결자 해지를 꼭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말 사람들 지켜주는 정치하고 싶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고 지켜주는 그런 정치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 두 가지 목표를 내가 달성했는가 그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선한 영향력, 한국 사회에 끼치고 싶어 하셨던 선한 영향력, 아마 많은 국민들은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최근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막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탄희 의원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사실 근데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요? 빛과 그림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제가 그 뇌리에 박힌 게 있는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의 모토가 사람 사는 세상이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 말은 명언인 것 같아요. 여기 가까이 있는 켄싱턴 호텔에 가도 그 2층 한 구석에 걸려 있거든요. 198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초선 의원이실 때 2년 차 때 손수 써놓으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선거제 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고 나서셔도 아예 권력의 절반을 내놓겠다. 맞아요. 임기도 줄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선거법만 바꿔달라 그렇게 요청하셨는데 사실 그때 뭐 저쪽 보수 정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도 안 받는 바람에 선거제 개편이 안 됐었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저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9년도에 돌아가시게 되는 도화선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 반사 이 구조를 깨야지 이 증오의 대상이 되는 상대 진영의 이 뭐랄까요 지도자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거였는데 그걸 우리 못 끊어냈기 때문에 그 칼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다시 돌아왔죠. 참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로서는 노무현 대통령께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하고 선거법 문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2002년에 그 대선 당시에 그 민주당이 국민참여 경선 처음 했어요. 맞아요. 전국을 막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현장 취재했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노란 풍선 들고 다니면서 시민 행렬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그동안 있었던 시민운동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건 안 되겠다. 전부 시민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나기도 하는데. 그때 참 대단했죠. 제가 그때 24살에 고시생이었거든요. 그래요? 신림동에서 그때 고시생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구나.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저도 3월
3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 경선할 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3월 말. 그때 선관위원장 누구였죠? 정재승 변호사님이었나요? 정재승 변호사님. 네. 맞아요. 선관위원장 하시는데 네. 노무현 후보 595표. 저 숫자도 기억납니다. 네. 그때 딱 외치니까 사람들 다 주저앉고 네. 눈물 흘리고 네. 제가 그거를 인터넷으로 봤어요. 고시 공부하다가. 그때 제 기억에 아마 오마이TV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유튜브 이런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뭐. 네. 아마 그때 오마이TV는 아마 네. 그때 오마이TV가 했어요. 맞아요. 네. 이병환 씨 등에 했었어요. 4명이서 네, 했었네요. 그때 하여튼 제가 보기엔 이랬던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좀 지역주의 청산,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좀 다당제 모델과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수렴되는 정치 구도를 좀 만들자. 맞습니다.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심화됐죠. 맞아요. 그리고 네. 더 막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미화하고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방식의 정치가 귀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의원님 지금 뭐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지켜주는 정치도 그렇고요. 4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저야 뭐 할 수 있으면 네. 더 잘하고 싶죠. 근데 지금 뭐 지난 4년 동안 제가 해보니까 이거 못하겠더라, 때려치겠다, 제가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만큼 이 중호정치 구조를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이걸 진짜 바꿔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선거법 우리가 퇴행시키면 그 구조가 고착화된다. 네. 못 돌아오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네.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거는 제가 막는 게 최소한의 의무고 도리고 뭐 국민들께 한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모든 걸 던져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던진 것이죠. 예, 의원님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물론 이제 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하나 그러다가 다시 또 민주당 내부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고 전직 총리들이 나서서 연동형 비례제 가야 된다라고 강제하고 또 그런 입장을 가진 유시민 작가도 또 칼럼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다시 민주당이 준연동형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게 또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서 네. 도대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사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뭐 죄송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네. 하고 그런데요. 저는 뭐 특히나 여기다 모든 걸 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좀 아쉬운 게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병립형 선거제로의 퇴행은요. 예.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또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이 저는 꼭 아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예요. 병립형 회기를 돌려달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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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작년 여름에 시작했거든요. 예.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인정했죠. 8월 달에 자기들은 입장 정했다.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월 15일이었나요? 예. 네. 병립형 내놔라. 우리의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요구를 할까요? 만약에 병립형 돌아가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되는 거면 미쳤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좋은 제도 합시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죽이려고 드는데. 맞아요. 예. 지금 본인들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본인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병립형으로 돌리자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예. 더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병립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고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 심판 이 여론이 60% 가까이 공고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윤석열 심판 이 외치면서 윤석열 심판 구도로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 폭망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걸 네. 확인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해낸 게 병립형으로 돌리면 사표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3당, 4당, 5당, 6당 다 없어지고 네. 2당만 남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게 2020년 득표율로 병립형 계산하면 민주당 국민의힘 합쳐서 290석 된다는 거예요. 290석. 네. 그럼 290석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네. 국민의힘이 120석 최소.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110석, 120석, 130석. 그러니까 본인들이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병립형이. 일당 게 목표가 아니고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헌 저지선이 뚫리거나 법률안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거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의 탈출구로서 병립형을 꺼내 든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싸워야죠. 반대. 싸워야죠. 절대 병립형 회기는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돼. 그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보고 겉으로는 민주당한테 이러는 거죠. 10석, 20석 얘네들 더 가져갈 수 있지 않냐? 근데 사실은 본인들이 10석, 20석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없죠. 가끔 이제 병립형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선의로 민주당한테 한 석이라도 더 갖게 오게 하는 제도가 중요한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병립형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요, 그 뒷수를 보셔야 돼요. 민주당의 의석수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힘도 늘어나요. 맞아요.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당이 나눠 먹기 좋은 구조긴 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국민의힘만 의석수 확보해 주는 건데 궁지에 몰린 걸 탈출시켜 주는 건데 그거 우리가 왜 해줍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한 거고 그걸 지금 6개월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당이 어느 상황이 되면 좀 대우가 정비가 되고 잘 가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흔들리고 있고 또 흔들리고 제가 너무 답답한 근데 저는 거죠. 제일 답답한 게 제가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길게 논의를 하는 거냐. 선거제도 빨리 결론을 내리고 지금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심각한데 저렇게 윤석열 정부하고 여당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자기들 정쟁만 몰입하고 있다면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대안의 담론들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좀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선거제도가 뭐길래 도대체 몇 달째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답답해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기다리세요. 제가 이제 12월 13일 날 불출마 선언까지 했어요. 원래 11월 달에 험지 출마하겠다. 그 전에 10월 달에는 직을 걸고 맞겠다.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사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처음 한 게요. 22년도 4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제가 너무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농성을 하셨어요? 네.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사실 이 증오정치 구조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거저 먹은 거거든요. 사실은 선거법만 대통령 선거법도 결선 투표제만 있었으면 대통령 바뀌었죠. 이재명 대통령이었겠죠. 그렇죠. 그만큼 선거법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잠이 안 와서 22년 4월 달부터 농성을 했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월 13일 날 불출마 선언하고 또 지금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왜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진짜로 이번 주에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알기로는 용해인 의원이 개혁연합신당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 진보, 개혁선합 다 선거연합하자. 그래서 지역구에 집중할 때는 지역구 집중하고 단일화도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에 집중할 정당들은 모여서 연합정당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용해인 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고 오늘 아침에 시민사회단체들 200여 곳 이상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또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포함해서 전체 하나의 대우를 만들어라. 지금 이거 잘못하면 총선 구도 흔들린다.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 심판 이 구도로 치러야 되는데 자꾸 무슨 정치공학적인 제3지대 빅텐트론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막 3자 구도 4자 구도 만들려고 하고 또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 세력은 자꾸 인물 간의 가치 정책 이런 거 없애버리고 그냥 인물 간의 선정적인 대결 구도로 몰고 간다. 우리 여기 딸려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정신 차리자. 오늘 아침에 또 기자회견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화답해야 됩니다. 저희가 맏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야말로 용해인 신당이라고 불리는 뭐 비례선거연합 이 정당 플러스 시민사회가 나서서 소위 얘기하는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이런 틀을 만들어서 거의 흡사
해방정국의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네. 그런 조직이 아닌가 싶은데 다 같이 모여서 민주당부터 정의당, 진보당, 그다음에 뭐 녹색당 등등등등 해서 제 정당들이 다 모여서 윤석열 심판의 슬로건을 걸고 네. 연대해서 이번 선거 치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네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잖아요. 지금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했고 또 이태원 참사 이 특별법도 지금 거부하겠다는 사실상 의사를 밝혔고 그러니까 이 민주진보 개혁 대연합을 해서 연합 공약을 저는 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연합 공약을 내야 된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8개의 법률 그 22대 국회 열리면 우리 순서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그것부터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2016년, 17년 촛불 때 현장에 늘 있었거든요. 그때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정치개혁 의제가 뭐였냐면 연합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소위 얘기하는 탄핵파 60여 분 뭐 이런 분들이 함께 물론 집회에 뭐 그분들이 직접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후에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개혁 입법 연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선거제도 개헌 뭐 이런 등등의 개혁 입법들을 쫙쫙 추진한다. 근데 하나도 안 됐거든요.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연합 정치를 하려고 하면 결국 선거제도 바꿔야 돼요. 이 선거제도가 같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연합 대상들이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떠올랐다가도 사라지고 떠올랐다가도 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연합 정치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소수가 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번 21대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께 너무 죄송한 게 많고 특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께는 180석을 만들어주셨는데도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적어도 이 촛불에 몇 안 되는 정말 성과거든요. 이 선거법하고 공수처 이 몇 가지 안 되는 이 성과마저도 우리가 되돌려놓고 이걸 없애버리는 이런 국회가 되면 진짜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지 일단 막아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걸 다 쏟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클로즈업 안 되죠. 눈물이 그렁그렁 하십니다. 제가 눈물 그렁거리는 국회의원 벌써 2번째 뵙네요. 올해. 강성희 의원 와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니 지금 이탄희 의원이 그 진정성을 막 표현을 하시고 싶으신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정의당이 저렇게 어렵고 그리고 전부 뭐 다 작은 소수 정당인데 도대체 어디랑 연합 정치를 하라는 거냐? 차라리 민주당이 힘을 보태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뭐 민주당 성향의 그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은요. 심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저만큼 답답하신 것 같아요. 속이 터지시는 거죠.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고요. 근데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민주당에 몰빵하자. 안 됩니다. 해봤잖아요. 180석. 한 번 더 하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180석 이상 가져갈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180석을 했는데 안 됐다. 그 얘기는 이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돌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2번째,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민주당 왼쪽 오른쪽에 작지만 강한 정당들이 하나씩은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 증오 프레임, 민주당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같이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파가 안 돼요. 그게 대한민국 야당 정치사가 그걸 입증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삶이 그걸 입증해요. 2분이
평생 정치해온 방식이 연합정치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이라고 혼자 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맞아요. 근데 혼자 못한 거는요. 단순히 지지세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 세력이 짜는 프레임 자체가 증오 혐오 프레임이고 그거는 혼자 고립됐을 때는 뚫고 갈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3당 합당으로 인해서 결국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그 3당 합당의 본질이 뭐예요? 민주당, 호남만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머지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1대1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반사이익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무인도에 가다 놓고 2명만 딱 살리고 이 2명 사이에서 얘 골라 나머지 없어.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2명 중에 1명이 호남이라고 치면 악마화하는 겁니다. 빨갱이, 네. 조선노동당 이중대. 맞아요. 언론에서 막 퍼붓고 검사들도 동원돼서 수사하고 고문해서 막 가짜 자백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국민들이 그 다음부터 깊이 생각 안 해요. 저쪽 못 찍잖아. 투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합당된 그 3당을 찍겠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권력을 가져가고 나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2년에 어떻게 해서 대통령 됐습니까? 그냥 정권 교체. 그 네 글자만 계속 외친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자기는 공약도 못 외워요. 손에 막 왕자 써서 나왔다가 카메라에 잡혀요. 네. 정권 교체 네 글자만 외쳐가지고 대통령 가져간 거예요. 근데 정권 교체가 뭐 신사적으로 표현만 된 거지 내용은 그냥 민주당 혐오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증오. 네. 거기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하신 중도의 유권자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2022년 대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간 건데요. 똑같지 않습니까? 네. 옛날 3당 합당하는 거랑 지금이랑. 그 우리나라의 기득권 정치가 쓰는 전략은 항상 같아왔어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연합정치 말고는 검증된 게 없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DJP 연합했고요. 네. JP 연합하고 싶었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혀 다른 색깔이에요. 본인이 네. 73년도에 죽을 뻔할 때 중정 사람이에요. 중정부장하던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죠. 네. 평생의 원수죠. 근데 연합해서 뚫고 갔고 결국 성과를 내서 선거원 대통령으로 남았죠.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에서 민주당 외치던 거를 너무 안타깝게 본 우리 광주의 지지자들이 네. 연합의 손을 내밀어서 2002년에 대통령 당선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린 검증된 민주당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온 방식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가 딱 영끌해가지고 180석 갖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당이 당연히 돼야 되고요. 단독과반 돼야 됩니다. 전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지역구에서 하면. 그렇게 되는 전제하에서 왼쪽 오른쪽에 작지만 강한 정당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이 정치교체의 내용은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이라면 상당 많은 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사실 촛불혁명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 새누리당은 박물관으로 이제 그렇죠. 갈 당이라고 했고 친일과 친미의 이런 역사를 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보수 정당의 역사를 써야 된다. 보수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었던 건데 웬걸요. 이게 다시 또 우리가 윤석열 시대를 살고 있고 그때 박물관에 가셔야 되는 분들 다 살아와서 국회의원 다시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사실은 진보정당은 아니잖아요. 네. 어찌 보자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과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함께 결합한 정당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왼쪽의 진보 정당들 또 오른쪽에 좀 제대로 된 보수 정당들 이렇게 해서 좀 대한민국 정치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제도도 바꾸고 뭐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에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지지자들께서 네.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연합 대상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신다고 아까 네.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총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2대 국회는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여러 정당들이 있잖아요. 네. 보수도 분화하고 있고
이 정당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는 1인 2표제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구에서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을 찍으시더라도 비례대표에서 민주당을 찍으실 분들도 있고 다른 의사를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희들은 그분들을 배척할 필요 없이 그분들도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분들도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만들되 그래서 우리 득표율을 최대로 높이되 비례대표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그 정당이 들어온다. 그 들어오는 정당과 우리는 연합하겠다. 선택은 국민들이 하신다. 이번에 새로 판을 짜시라.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어떤 당, 이 당 때문에 못하겠다. 그럼 그 당 찍지 마시면 되거든요. 네. 안 찍으시면 다른 정당에 힘을 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득표율,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정당 득표율에서 5%다. 그러면 30 곱하기 5 하면 원래 15석이지만 네. 절반 정도에서 7석, 8석 준연동형이니까 그 정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5%면 7석, 8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제도만 잘 돼 있으면.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남아있는 거고 이번 주 안에 연동형 비례제로 결단해서 발표를 하면 좋겠다라는 네. 좀 당부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의원님. 어쨌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100% 만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고 위성정당 금지 반대하는 분들이 70여 분께서 이제 서명도 한 터기 때문에 그러면 용해인 의원이 제안한 그 당의 민주당부터 조국 전 장관 당까지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다 합쳤을 때 이게 어떤 대안의 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요 부분은요. 네. 사실은 선거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도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조금 뭐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을 좀 아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개별 의원들이 너무 많이 평하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 제가 다만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네. 자꾸 언론에서 다 위성정당 이래서 꼼수정당 지금 뭉개버리잖아요. 네. 다릅니다. 위성정당은요. 네. 정확하게 학술 용어가 있어요. 정치학의 학술 용어. 네. 퍼핏 파티입니다. PUPPT 네. 파티. 위장 정당이라는 거예요. 퍼핏 있잖아요. 네. 이 손 인형극 할 때 손 집어넣고 이렇게. 그러니까 겉에 보면은 사람인 줄 알고 눈, 코, 입 달린 줄 알고 말을 걸었는데 실제로는 사람 손이었더라. 위장 정당. 네, 위장하는 게 위장 정당이고요. 그게 2020년에 양당이 만들었다 욕을 먹은 거고요. 그 위장 정당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선거 끝나고 합당한지를 보면 됩니다. 네. 선거 끝나고 합쳐버린다 그러면 원래 그 본당이었던 거죠. 그 합쳐지는 대상이. 네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163석 이게 본당인데 네. 17석 더불어시민당 걸 합쳐가지고 굳이 180석 만들었다가 지금 다 후회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걸 열린민주당한테 주거나 네. 어떻게든 해가지고 진보 야당 교섭단체가 있었다면 네. 밀고 끌고 하면서 우리 21대 국회 전반기 여당 일대 개혁 입법들, 검찰개혁, 언론개혁 다 했을 거다. 노란봉투법. 네.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17석 합당하는 걸 보면 이게 위장정당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위장정당과 연합정당은 다른 거예요. 연합정당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정당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정당이다. 그렇죠. 예.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 거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먼저 꺼낸 카드라고 병리평이. 왜 꺼냈겠어요? 만약에 그냥 연동형 두고 자기들이 위성정당 만드는 게 베스트다. 그랬으면 병리평 꺼냈을 리가 없죠. 꺼냈다가 민주당이 받아버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네. 본인들이 그게 최대의 이익이라고 하면 병리평 안 꺼냈을 거예요. 본인들도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2020년 때처럼 보수 몰표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본인들이. 보수도 분화하고 있고 또 2020년 후 사실 우리가 선거법 만든 직후고 그렇죠. 양당이 막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선거 얼마 안 남았고 해서 몰랐잖아요. 오히려 보수는 이준석 당으로 쏠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없지만. 그리고 국민님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요. 네. 최악의 경우에 위성정당이 나쁘지만 위성정당이 만들어진다고 쳤을 때 위성정당보다 더 나쁜 게 병리평입니다. 위성정당보다 더 최악인 게 병리평이에요. 왜냐? 위성정당은 이번에 만들면 2018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32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략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약에 24년에 위성정당에 대해서 몰표를 안 주세요? 네.
그러면 두 당이 2028년에 포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서 정치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립형은요, 미래를 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로 퇴행시키고 나면 다시는 재개정할 수가 없어요. 못 돌아와요. 왜냐? 두 당만 남잖아요. 290석. 그렇죠. 그때 가서 민주당이 무릎을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야 되겠다고 한들 국민의힘이 안 받아주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갑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을이 되는 거라고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이 정치개혁 이슈를 여기에서 퇴행하는데 협조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그때는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드는 격이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정초에 이재명 대표가 목에 정말 그 경동맥까지 왔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진짜 돌아가실 뻔했던 건데 이 테러가 그냥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돼가지고 무슨 왜 헬기를 탔니? 그 가운데 특혜는 없었냐? 김영란법 위반했다. 부산대, 서울대 또 막 갑론을박 막 그 이슈가 이상한 대로 막 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의 어떤 대안의 능력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민주당도 사실은 이 이슈를 가지고 조금 수사 문제로 협의화해서 풀었던 이런 측면은 없을까요? 전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건 보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정말 가관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악마화 프레임으로 다시 또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재명 악마화. 이재명 악마화, 이재명 사냥놀이 이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반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통령이 본인이 된 방식이 증오 정치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권 운영도 똑같이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그걸 위한 반사이익을 누리는 식으로 한 거죠. 그 대상이 이재명이 된 거죠. 이재명은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된 사건까지도 이재명 악마 프레임을 집어넣는 거죠. 억지로 꾸격꾸격. 그리고 그걸 그냥 끌고 가고 있죠. 지금 언론과 검찰과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거는 이 본질이 뭐냐. 이 살해 미수 사건인데요. 이 살해 미수범이 확신범이잖아요. 뭐 언론사 7군데에서 9군데에 본인이 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놓고 준비를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구구 유튜브를 계속해서 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이런 확신범,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정신 이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이 증오 정치 프레임에 완전히 이제 몰입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날까요? 한 사건으로 없어질까요? 저는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이미 과거가 지금 흐름이 있잖아요. 처음에 면도칼이었죠.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면도칼이었고 그다음에 망치가 됐고요. 송영길 대표의 대상으로. 망치가 이제 흉기가 됐어요. 목에 들어오는. 흉기가 뭐가 될지 몰라요. 앞으로. 이게 이 증오 정치라고 하는 게 또 동시에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그 아르헨티나예요. 작년 11월 달에 신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은 전기톱을 들고 다니면서 유세를 했어요. 전기톱. 아르헨티나에서. 전기톱을 이 큰 나무들 이렇게 밑둥을 잘라내는 데 쓰는 전기톱 있잖아요. 그거를 1000명, 10,000명 시민들 모인 자수 유세 장소마다 들고 다니면서 시동 걸어서 그 웽웽에 돌아가는 거 분에 보여주고 했다고요. 근데 당선됐어요. 대통령이에요 지금. 공약이 기후위기 예산 0으로 만든다. 영아매매 합법화하겠다. 이런 게 공약이에요. 큰일이네.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돌아오고 있죠. 지난주에 아이오와 경선에서 트럼프가 압승했잖아요. 트럼프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이 작년에도 기후위기 사기다. 지금 석탄 발전소 다시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치 선진국이라고 했던 북유럽, 그중에 네덜란드는 지금 극우당이 일당이 됐습니다. 모스크 사원 다 폐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증오 정치, 이런 극우 포퓰리즘이 번지게 된 그 배경에는 증오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이 네. 서로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를 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점을 폭로해서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증오하게 만드는데 네. 집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증오심 자체만 남아요. 방향을 가리지 않는 그 증오심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만 사회가 전체 전염돼 버리고요.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고 나면 가장 많은 증오심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가장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선거 때 반짝 인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면 그 뒤로는 인기가 훅 떨어지죠. 지지율이 급강하해요.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효능감도 떨어지죠. 해봐야 소용없구나. 네. 그러면서 정치 냉소가 높아지고 투표율 떨어지고요. 그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이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합쳐서 보면 이 사건이, 이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 사건이 이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 정치 개혁을 주도해온 우리 네. 민주당에서 이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당 정치의 목적인 네. 세상을 바꾸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증오 정치에 대한 방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방파제를 쌓아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 방파제가 근데 또다시 돌아오지만 사실 연합정치 말고는 검증된 게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네. 작은 정당들과 사안별로 연합해 가면서 네. 때로는 뭐 밀당하고 그래서 협업도 해서 법안도 통과시켰다가 또 싸우기도 했다가 하면서 국민들한테 자 이렇게 해서 정치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네.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지지해 주시면 100% 다 만족은 아니더라도요. 네. 50% 60%는 뭔가 되돌려 드려요. 저희가 삶 지켜 드려요. 옛날 네. 그 제가 만났던 정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용족공 유치한 씨라던가 또 신림동 반주에서 돌아가셨던 그 홍수지님 가족들이라던가 또 800원 버스기사 김학의 씨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게 우리 민주당이 정치하는 이유인데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증오 정치로 우리가 네. 그 수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이 정말 할 일이 많은 정당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손 잡아주는 것부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지난 주말에 이것 좀 여쭤볼게요. 간밤에 거의 그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이 막 싸움이 나가지고 온 국민이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를 근데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3년이나 남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증오에 기대한 정치를 계속하는데 별로 바꿀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 윤석열 정부를 좀 어떻게 평가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딴 사람 얘기는 안 들어도 이탄희 의원님 말씀은 귀 기울여 듣더라라는 세간의 평가도 듣는 척만 하는 거죠. 숙제 해온 적이 없어요. 숙제 해온 적이 없어요? 정말이요? 근데 그래도 딴 민주당 의원님들에 비해서는 이탄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는 척한 겁니까? 하여튼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도 몇 달 뒤에 해도 개선되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시청자들 눈에 비치는 바는 그래도 이탄희 의원 앞에서는 그래도 좀 태도를 공손하게 하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여하튼 질문은 윤석열 정부 1년 반인데 이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시고 민주당이 이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민주당의 정치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윤석열 정부는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증오 정치의 막장을 보는 거죠, 우리가. 증오 정치의 막장. 네. 네. 아니 여기 유시민 작가도 계속 말씀하시던데 저도 초기부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없는 대통령이다. 본인 공약을 못 외우는데 네. 뭘 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그냥 상대를 타격만 하는 거예요.
민주당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됐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민주당 부셔버리겠다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정치 세력은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고 뭐 노조가 파업한다 그러면 북핵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고 질문을 받으면 반문을 하잖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둘의 똑같아요. 화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23년에 59조 원 세수 펑크 냈죠. 그 예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봄, 여름 때부터 전문가들이 많이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실에. 그 질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이 이런 거였잖아요. 만약에 민주당 정권 연장됐으면 더 많이 펑크 났을 거다. 그러면서 뭐 회계 얘기만 계속 회계 장부 더 뒤진다는 둥 이런 이야기하고 압수수색도 계속하고 압수수색 건수가 22년 통계였나요? 벌써 40만 건 거의 가까이 됐어요. 그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40만 건이요? 그러니까 계속 타격만 하는 거죠, 상대방. 본업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업이라고 하는 게 압수수색 정부네, 이 정부가.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본인의 업이 보통 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방기하고 있는 본업이 일국의 대통령이고 이 660조나 되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 같은 혈세를 모아서 만든 660조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우선순위 정하고 100만 명이 넘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어디로 어떻게 가라 지휘하고 여기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대통령인데 이 본업을 방기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런 위기의 시대에. 지금 한 개 채무자가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가구당 이자 부담이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가 너무 올랐고 뭐 밥값, 그다음에 이자, 뭐 월세 이런 거 다 올랐는데 월급만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 안 뽑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켜줘야 될 사람들, 그 지켜주는 일은 자기 본업을 방기를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말하자면 하여튼 증오 정치의 막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항상 지금이 최악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더 최악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 평가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포장지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본질은 같다. 사실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도 어떤 생산적인 이야기도 제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악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만 하는 거죠. 공격만. 얼마 전에 국회의원 수 250명 하겠다. 이것도요. 국회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250명이 되면 좋아요. 저 동의하진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250명 되는 게 맞다고 본인이 믿었다고 쳐요. 그러면 250명이 되면 뭐가 좋은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뭐가 좋아져요? 250명이 되면. 그렇죠. 좋아지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국회의원들 특권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귀족 국회의원 되는 거죠. 황제 국회의원 되고. 근데 하여튼 본인이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뭐가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뭐가 생산이 됩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밝아집니다. 얘기하는 게 없고요. 지금 이걸 부시겠습니다. 지금 이걸 타격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부시겠습니다. 이걸 칼을 찌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치와 한동훈의 정치는 내용이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름도 윤동희 저는 그렇게 불러요. 윤동희? 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 사람은 저는 같이 윤동희. 올라왔고 같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올라왔고 같이 내려가야 된다. 예컨대 이번 결투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요? 윤석열, 한동훈과의 결투에서.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나 윤동희거든요. 윤동희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결투인지 김건희와 한동훈의 결투인지 맞아요. 그 중간에 윤석열이 낀 건지 뭐 알 게 뭡니까? 셋이 한 몸인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셋이 번갈아 가면서 뭘 해도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치개혁 잘하고 윤석열 심판에 연대 연합 큰 대우를 잘 만들어서 총선 크게 승리하고 국민의힘 의석수를 최소화해서 22대 국회 때는 윤석열이 막아놓은 것들 정치 올 수도 없고 국가 무정부 상태 만들어 놓은 거 빨리 기능 복구하고 국민들 삶을 지켜줘야죠.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서두에 처음에 작년부터 말씀하셨던 연합정치로 200석
그게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으신 겁니까? 아니 뭐 이제 숫자 얘기는 전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막 몇 번 쓰고 참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던데요. 아니 너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제 얘기의 본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어차피 200석은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석수를 최대한 많이 갖는 게 어느 선 이상은 무의미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2020년 이후에 경험했고 하면 민주당이 단독 180석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안 가더라도 더 크게 이 진영과 대오와 그다음에 다양한 세력들이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기반 의석수 그걸 최소화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뭐 저는 사실 다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해 있는데 그때 좀 속상했던 건 하나 있어요. 지금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조선일보에서 욕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조선일보 사설을 가지고 와서 네가 이렇게 말실수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격에 처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저는 그거 좀 너무 좀 마음 아팠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비튼 거죠. 그때 정동영 전 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에다가 제 이름만 얹어가지고 그냥 이탄이가 그 얘기했다라고 이제 저를 공격하는 그래서 선거법 얘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조선일보 속셈은 뻔한 거죠. 그냥 팩트가 아닌 거 가지고 와서 병립형으로 가려는 자기들 전략이 무산되는 걸 막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 민주당에서 선의를 가지신 분들이 같이 딸려가고 있으니 좀 심하게 말하면 놀아나고 있으니 너무 속상했어요. 속상했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했던 거를 우리 민주당이 걷어찼던 그때 일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가 제일 속상하죠. 힘들어요. 그런 그럴 때가 제일 힘들죠. 정말 어떤 마음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 던져야죠. 그런 건 사실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내년이 아니죠. 올해 총선에서 민주개혁 진영이 200석 이상 얻는 압승을 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올 12월이 되는 겁니까?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현실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바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선거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치 제도를 특히나 연합 정치가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놓고 선거를 치렀으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연합 정부가 구성이 됐을 거고 국회도 연합 다수파가 만들어졌을 거고 뭐 검찰개혁 법안이라는 거 언론개혁 법안들 구조를 바꾸는 법안들 우리가 많이 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불가역적으로 변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촛불혁명 1700만의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좀 실망감을 안겨드린 일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고 바로 대선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각 당이 각계 약진해야 되는 거예요. 촛불 이 혁명에 동참했던 촛불 연대 세력이 다 각계 약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뭔가 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우리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탄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임기를 단축하고 그 단축을 통해서 확보한 기간 동안에 제도 정비를 하자. 대표적으로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결선 투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뭐 그런 취지라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이 현실성 이 문제에 대해서요. 누구보다 말을 좀 돌려서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제 한번 데이다 보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예. 본인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사활을 걸고 선거법도 과거로 돌리자라고 민주당도 유혹하고 예. 네.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쓰는 거죠. 한동훈도 뭐 출격시키고 뭐. 그걸 생각하면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봐요. 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지면 큰일 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한동훈 장관도 픽업해가지고 국민의힘에 갖다 놨는데 이렇게 또 내부에서 사달이 벌어지고 믿었는데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윤석열 거예요.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네. 다 하는 거죠. 본인들이 살 길,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아이고야. 다 하는 거죠. 네. 할 수 없는 일은 못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을 바꾼다던가 이런 건 못 하는 거고. 예. 네. 그 의원님,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에도 네. 우리 이탄희 의원님이 들어가 있어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도 있고요. 그리고 범진보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설레십니까? 근데 정말로 저는 그런 거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네. 저 개인사적으로 봐도 저는 이제 2017년에 제가 법원에서 그때 사법농단 때 업무 거부하고 네. 사표 낸 이후로는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그냥 법대 나와서 고시 보고 군대 갔다가 빨리 판사 돼서 법원에서 그냥 차례차례 정해진 코스 밟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2017년에는 소위 말해서 그냥 야인이 된 거죠. 네. 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삶의 기조를 바꿨어요. 이제는 뭐가 되는 거는 그만하고 하는 삶을 살자. 그때그때. 네. 근데 지금까지 한 7년 살아본 걸로는 저는 그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번에 뭐 불출마 선언을 하게 돼서 네. 저를 뭐 아껴주시는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만 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과 함께 또 저를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정말로. 그리고 정치도 제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고요. 지금은 이 증오정치 구조를 어떻게라도 바꾸는데 제가 일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악화되고 계속 가면요.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한 자리 한들 제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쟤는 원래 저런 애보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제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을게요. 네. 일단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험지 출마 말씀하셨다가 불출마. 혹시라도 당이 그러지 말고 어디라도 도전해서 좀 함께 합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마음을 좀 돌이키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컨대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이탄희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귀착이 되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일단 네. 눈앞에 일에만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저도 뭐 좋은 마음으로 질문해 주시는 건 누구보다 잘 느끼는데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원래 우리 하려던 목적은 이 정치 구조 바꾸는 거잖아요. 그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상당히 강직하십니다. 아니 일단 제가 성과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거법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거기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정당 출입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강직한 의원이 한 분 계시면
아니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또 우 몰려다니는 이런 정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지도부에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댓글에도 이탄희 의원님 존경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끝으로 의원님께서 꼭 하시고 싶었는데 이 앵커가 이걸 안 물어봤다. 이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 진행을 잘해주셔서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넋을 놓고 그냥 대답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네. 지난 4년을 좀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180석을 가지고도 못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한 고백을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당 차원에서 못한다면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뭐 대통령실에 있고 하셨던 분들이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못하시면 저같이 그냥 항공모함에 뒷자리에 앉아있었던 사람이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도 좀 집중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 맞습니다. 네. 네,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요, 또 구조도 중요합니다.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요, 구조의 산물이기도 해요. 네. 좋은 사람이 들어가도 구조가 안 박힌 채로 들어가면요, 거기 갇힙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계속 실망시켜요. 그래서 여의도만 멀쩡한 사람이 여의도 국회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 하죠.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게 있어요. 756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년 동안의 초선 의원의 숫자거든요. 양당이 인재 영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국회를 2개 반을 만들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2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바뀌었냐? 바뀌는 듯 하다가 안 바뀌고 다시 주저앉고 이래 왔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 그릇이 썩었으니까요. 썩은 그릇에 새물을 부어도 물이 다 썩어요. 그래서 구조가 안 바뀌면 우리가 180석 해도 무용지물이더라. 오히려 180석 해서 그 구조를 강화시키면 민주당이 고립되면 네. 더 일을 그르치더라. 라는 거를 제가 또 그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누구보다 더 좌절하고 정말 너무너무 속 쓰렸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다 약속했어요. 그 유치한 씨한테도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에 원청 사장님 교섭법이 있어요. 그거 하고 싶어서 유치한 씨가 자기 자신을 배 바닥에 가둔 거거든요. 네. 대우조선해상 대표 만나고 싶어서. 네, 예. 그것도 지금 결국 안 됐죠. 신림동 반지하에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그 공공임대주택 예산 늘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죠. 그 800원 버스기사 오석준 대법관 되는 거 제가 막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대법관 됐잖아요. 그것도 양당 합의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 구조 속에서 많이 좌절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절한 증언을 하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저의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의무 제가 명징하게 자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이제 정당 출입하는 기자로서 정치가 왜 저럴까? 그 기득권 안에 갇히면 본분을 잃고 본분을 망각하고 또 다음 선거하려면 공천 받아야 되니까 괜히 떠들어봐야 나만 손해야. 그냥 흘러 어느덧 3선 4선. 그렇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고 그런 거를 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도하는 기자들 뭐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의 삶은 하나도 변화되거나 나아지는 게 없는.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정말 바뀌어야 유럽처럼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국회의원들도 생기고요. 네. 세비 특권 같은 거 없고 국회의원 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늘려서 네. 정말 농민도 대변하고 노동자도 대변하고 평범한 직장인들도 대변하고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수렴되는 진짜 민의의 전당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탄희 의원님이 꼭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더라도요. 네. 이번에 기회가 온 겁니다. 이 선거법을 지켜내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당을 하고 네. 작지만 강한 정당들 좌우에 하나씩 그래서 22대 국회가 최소한 4당 체제 이상이 될 수 있으면요. 네. 22대 국회는 훨씬 나을 겁니다. 네.
훨씬 나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22대 국회에 들어오면 이런 정치, 좋은 정치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만큼은 저를 믿고 이 선거법 부분 매주 좀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다고 하니까 저희 편의점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도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